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습니다. 15일 평양 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한미가 포천에서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 대한 도발입니다. 합참은 어제 오후 7시 25분과 7시 37분경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미사일은 7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탄착을 했습니다. 떨어진 겁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인용해서 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2발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부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 고도 50km, 그리고 비행거리는 850에서 900km로 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행거리만 우리 합참 발표와 약간 다릅니다. 어떻든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개는 모두 대남용 미사일입니다. 자, 이 모든 권력은 겸손하지 않으면 꼴불견입니다. 무슨 권력이든 말입니다.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사회 문화적 권력이든 권력이 겸손하지 않으면 나중에 꼴불견이 됩니다. 권력이 오만방자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뒷날 대중의 돌팔매를 맞게 됩니다. 그런 권력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이들은 겸손하지 않았다고 하면 펄쩍 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정부였다. 이렇게 강변하겠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았던 증거를 제가 몇 개만 들겠습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에 몇 개만 드는 겁니다. 첫째, 문재인은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뒤에 엄청난 추경까지 부리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무려 450조 가량이나 늘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만방자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돈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를 단단하게 할 요량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문제는 김정은에 굴종하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도화, 경량화할 시간을 버려주었습니다. 트럼프와 짝짝꿍이 되어서 말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함으로써 우리 미래 세대를 더욱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국민 앞에서 평화를 이룬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셋째,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이 태양광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게 해서 이 나라 산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차를 타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 점은 오늘 방송 끝에 다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문재인이 국민을 업신여기며 역사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가 평산에서 책방을 만들고 그리고 정치인들 오는 사람마다 사진을 찍어서 외부에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역시 역사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아내 김정숙과 함께 버킷리스트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해외 순방을 즐겼습니다. 남미로 갈 때에도 체코를 경유해서 갔죠. 이 버킷리스트 순방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역사에 무지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겠다. 역사에 무지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역사에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일수록 퇴임 후에 자신을 미워하기 바쁩니다. 누가 이런 일종의 범죄인데 범죄를 미워할까요? 권력이 편을 갈랐고 그중에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진정한 화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현금만 4억 5천만 달러를 내물러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한 뒤에 서울공항에 돌아와 이제 전쟁은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흰소리를 하던 전 대통령. 거액뇌물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 대통령. 성추행을 일삼다가 자살한 전 서울시장. 각종 조작을 일삼고 국민에게 450조나 되는 빚을 떼안긴 전 대통령을 미화 일색으로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런 일들이 국민 통합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모든 권력은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 뒤면 대부분 정당에서 공천이 끝났을 것이고 여의도 정치판에는 긴장감으로 아주 팽팽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이나 50억 클럽 박영수, 대장동 사기꾼에 불과한 김만배의 범죄를 들추는 일보다 사실 지금 더 다가간 것은 국민의힘의 처지로 보입니다. 민주당보다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도 다시 개헌선을 지키는 것에 만족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개헌선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당이 과연 보수주의에 충실했던가, 자유우파의 정신을 지켰는가. 만약에 지켰다면 광화문에 모이는 반국민의힘 보수 세력은 이미 보이지 않았겠죠. 국민의힘을 싫어하면서도 광화문에 모이는 보수 세력은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온실 속 화초로서 출세하고자 하는 책상 물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중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그런 희생정신도 소명의식도 열정도 없습니다. 거저 입신양명에 목마른 소인배들만 가득합니다. 당의 정체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박근혜 비대위부터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비대위가 출발했을 때 말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김종인을 필두로 유승민의 인턴을 하던 이준석 등이 발탁됐던 비대위는 푸른 색깔을 버리고 빨간 색깔로 당 색깔부터 바꿨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보수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김종인은 그 뒤로도 민주당까지 들락거리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뒤에 이번에는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와서 이미 죽은 보수정당을 확인 사살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다가 퇴출이 됐던 김병준도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 보수정당은 보수주의의 반대편에 있었던 김종인과 김병준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의힘이 후보가 없자 대안으로 선택을 했던 윤 대통령은 자유를 숭상하고 상식과 공정을 외치면서 자유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 회귀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정신에 투철하고 보수 정신에 충만한 이들은 제가 보기엔 당내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총선까지 1년. 양당 모두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2달 전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기사는 총선 1년 전 관전 포인트로 3가지를 꼽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와 민주당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까? 두 번째, 원심력이 점점 커지는 정당이 결국 분열할까?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제3당이 출현할까?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돈봉투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뒤로 다들 아시다시피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마저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에 모자랍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원심력이 강하다. 이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90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팬덤 개딸들에 옹유되고 있는 이재명이 90명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90명이 원심력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언론이 말하는 90명은 대중의 지지가 강한 진영의 중심이라는 뜻보다는 공천 영향력을 의미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공천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또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5일과 그리고 7, 8, 9일 나흘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그 앞주보다 1.5%포인트가 하락을 한 38.3%. 그리고 리얼미터만 본다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을 해서 40%대로 올랐었다가 그 직전 조사에서 0.2%포인트가 내리고 이번 조사까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그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가 높아진 59.0%. 엄청난 부정평가입니다. 문제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6%포인트가 내린 36.8%.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0.5%포인트가 오른 44.2%. 두 정당 다 50% 아래이지만 두 당의 차이는 무려 7.6%포인트나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지를 앞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워낙 커서 이제 민주당의 고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거기에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 거기에 국회의원만 20명이 넘게 연루됐습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는 민주당의 도덕성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판에 외교를 잘한다고 요즘 점수를 따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야당의 엄청난 격차로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준석 대표 때처럼 이른바 윤핵관이 보였던 힘의 과시도 없습니다. 그런 꼴불견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히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15일 자신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마침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입니다. 김기현은 능력 중심의 민심공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심공천을 하겠다. 상향식 공천을 뜻하는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당은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치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 글쎄요, 그런 말이 지금 일각에 나도는 검사 공천, 윤심이 통하는 공천, 그 공천과 거리가 먼 공천일까요? 김기현은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여소야대 지형을 허물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기현은 비정상의 사례로 집값 폭등, 전월세난, 그리고 일자리 증발, 세금 폭탄, 소득주도 성장, 정부 보조금 빼먹기,
건폭, 원전 폐기 등등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랬던 정책들은 부메랑이 돼서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짚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취임 즉시 노동계획을 서둘렀다면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폭 늘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노동 경직성으로는 절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등을 돌리고 입을 꽉 닫고 있죠.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당장 60대 여성 일자리만 늘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런데 외교를 아무리 잘하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어찌 정권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방금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는 일자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야당이 부패의 늪에 빠져 저렇게 허우적대는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김기현이 범죄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했다고 몰아세운 민주당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민주당 역시 원심력은 아주 강합니다. 솔직히 민주당은 내부로부터 이미 무너졌습니다. 속이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유동규, 송영길은 이정근이라는 측근에게서 은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이게 오래전부터 검찰에서 나온 얘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체성 때문에 흔들린다면 민주당은 무지로 인해 흔들린다. 뭘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진보 좌파를 자임하면서 지역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어정단상에 나가는 자들은 솔직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행세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무지는 끝내 화를 불렀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간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간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운동권 논리에 불과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이라는 분입니다. 이 최병천은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한국 진보의 집단 오류라면서 대규모 고용 충격까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진보에들은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을 운동권 논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운동권 논리는 진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논리입니다. 최병천이 한 말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 하나만 소개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문재인이 내세운 것인데 그 문재인이 내세운 그 정책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대 장점은 1만 원이라는 직관적인 구호가 외우기 쉽다는 것이다. 빙고. 정말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노동당 발기인부터 진보좌파 진영에서만 무려 22년을 활동한 인물의 이 고백은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그동안 선동에 미쳐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그 선동의 정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재인처럼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조국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조국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정경심은 감옥에 가 있고 딸 조민은 만신창이가 된 채 8월까지 검찰에서 아마도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판에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은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자괴심에 몸둘 바를 모를 터인데 그는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중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거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중이지만 그런 견제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민주당 내부 기류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수요일 사사건건에 나가서 이 마지막 멘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수요일 방송을 했던 사사건건은 제가 KBS 사사건건 막방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송. 그때 한 말입니다. 조국이 만약 출마한다면 그건 조국의 강이 아니라 조국의 늪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조국의 강이라고 해왔죠. 조국의 늪이 돼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조국은 지난 10일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을 찾아갔고 사진 11장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송이 그 길 없는 길을 두고 한동훈과 맞대결을 할 것이다. 아마 양산에 출마할 것이다. 등등 온갖 억측을 내놓았습니다. 조국의 출마세를 보는 민주당 내 시선도 엇갈립니다.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도리어 총선에 큰 악재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원욱의 말이 이렇습니다.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원욱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 조국, 김남국은 그저 민주당 앞에 가로놓인 거친 강이었다면 이번에 조국은 민주당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명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절명의 늪. 이런 판에 이재명을 코너로 몰았던 위례경 사태를 촉발시켰던 혁신위원장 선임 문제가 어제 근근히 해결이 됐습니다. 원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그리고 김은경 외대 로스쿨 교수가 이파진을 벌였죠. 그런데 15일 오후 김은경을 선임했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지 딱 열흘 만입니다. 권칠성 대변인이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직후에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부원장인 김은경을 의결했다.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수용할 예정이다. 참 재미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부르고 있는 게 맞다면 김은경은 분명 혁신위원장일 텐데 그를 임명하면서도 아직 정식 명칭은 물론 그 역할, 과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권한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리를 김은경은 왜 수용했을까요?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를 자리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받아들인 셈이니 말입니다. 권칠성은 김은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게는 그 말이 정말 모순처럼 들립니다. 좋은 의미의 말은 다 가져다 붙인 셈이 됐으니 말입니다. 온화하고 개혁적이고 그러나 그의 앞결은 정말 험난합니다. 이미 혁신위원장으로 누가 선임되든 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언론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그 자체로 이미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위의 문제는 바로 권한 때문입니다. 혁신위의 권한은 무엇인가?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혁신위가 당 쇄신안을 의결을 해도 최고위와 당위 그리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두 당대표인 이재명이 지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뭘 하고 싶어도 결국 이재명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말만 혁신위이지 이재명의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혁신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재명 퇴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퇴진이 혁신의 첫 단추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비명계뿐 아니라 정치판을 냉정하게 읽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이낙연의 귀국을 앞둔 시점에서 비명계의 저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 밑에서, 그리고 이제는 물 위에서 아주 노골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명계 윤영찬은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진퇴에 대해 언젠가는 판단을 할 텐데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재명이 모두의 기대대로 스스로 퇴진할 것이라는 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세불이 방탄조끼로도 모자라서 기소되더라도 당무의 결정으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네 번째 조끼를 당대표가 될 때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니 더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의 내정 간섭 발언 논란 속에서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중국 행위에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중국의 갈라치기에 휘말릴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2차로 중국에 가는 의원들은 모두 7명.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명 등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한한령 이후에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말이 이랬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중국을 찾았던 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 그 5명도 귀국 전에 기자회견에서 방중 성과를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홍표의 말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이 안 되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항공기 편수를 늘릴 수 없는 거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자기들이 공을 내세운 건데 중국의 시혜를 얻었다는 뜻입니까? 아무리 여야가 지지를 얻기 위해 공방을 벌인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 민주당의 방중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조국에 관련한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서울대가 13일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을 했죠. 그런데 조국이 직위 해제 이후에 받은 급여만 억대라는 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단에 서지도 않은 교수가 급여를 챙기고 북콘서트를 열면서 정치적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 김병욱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국이 직위 해제 이후에 받은 급여는 총 1억 686만 원. 조국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20년 1월 19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당연히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왔습니다. 그런데도 급여는 꼬박꼬박 나간 것입니다. 조국뿐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 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의 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종심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시에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대교로 적발이 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14일 공직기강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이 났는데 윤 대통령이 의사결정 라인을 다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감찰 지시는 앞서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와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진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 등이 유착된 비리 혐의를 줄줄이 적발을 하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보다 정밀하게 부패 사슬을 밟아세곤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된 산업부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사기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은 부패 고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그렇죠. 글자 한자를 바꾼 그 엄청난 비리의 고리.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직 부패를 노조 부패와 기업 부패, 이 두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운동꾼이 태양광에 얽힌 얘기는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랍니다. 이제 그 책을 읽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